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장중에 신저가를 갱신하는 급락이 나왔다가 급반등 마감했고, 해외 시장은 유럽이나 미국 모두 변동성 매도와 함께 상승 마감했으나 2% 부족한 형태로 마감했는데요. 장마감 후에 발표된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서프라이즈,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 일시적으로 14,930포인트를 넘겼는데, 이후에 발표된 구글이 실적이 망가지면서 아주 긴 윗꼬리를 달고 마감했습니다. 내일도 실적 발표가 이어지죠. 근데 실적보다 더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매크로 이슈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기름이 사흘 연속 급락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증시는 갭 상승 출발하였으나 하락장에서의 정석과 같은 해외 시장 이슈로 갭 상승한 경우에는 매도로 대응한다라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외국인들은 현물과 선물을 개장과 함께 매도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에 힘입어 선물 미결제 약정은 오전 10시 30분까지 전일비 만기하기 증가를 했는데요. 외국인들은 현물도 개장 후 2시간 동안 1,000억 원을, 선물도 6천억 가까이 매도한 등 중화권 증시 개장 직전까지는 매도 압력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오전장 고가인 399선에서 312.90포인트까지 행사가를 무려 3개를 오가는 그런 급락이 나오자 시장 참여자들은 그야말로 공포에 휩싸였는데요. 하지만 11시부터 지수는 강력한 커버링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상 이번 하락장에서의 첫 번째 투매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투매 이후에도 외국인들은 현물 매도 기조를 유지했고, 또 선물은 약간의 커버링이 있었지만 오후 2시 30분 이후에는 지수 선물이 계속 오르던 말던 관계없이 줄였던 선물 매도를 6천억 넘게 채워서 넘겼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오후장에 급등이 나왔는가를 보죠. 오전장 급락 때 콜옵션 330에 대해서 신규 미결제 약정이 저가에 대량으로 발행됐죠. 평균 단가 0.44 정도의 약 12,000계약이 발행됐는데 아직 잔존 기간이 3주 이상 남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가의 옵션이 매도되니까 이 옵션이 다 체결되고 나서는 11시부터 환매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애당초 지수가 스탑로스로 하락이 나온 것이고 오후장도 아니고 오전 11시부터 하락이 멈추고 매수가 들어오자 저가의 콜옵션을 발행한 쪽에서 황급히 손절매를 시작했는데요. 이미 대량의 미결제 약정이 쌓인 상황에서 오후장 들어서 반등에 가속이 붙어버리자 콜옵션 매도자들이 장중에 이 저가에서 늘린 옵션 매도분을 빠르게 손절하면서 지수가 종가 고가로 가버렸습니다. 오늘이 반등으로 콜옵션 330은 장중 저가 대비 3더블가량이 큰 시세가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하락장에서도 얼마든지 콜옵션 시세가 나오기 마련이죠. 하지만 하락장에서의 콜옵션 매수, 특히 외가격 콜옵션 매수는 웬만해서는 당일 청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 원칙은 너무너무 중요해서 100번 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돌려 이야기하면 하락장에서 델타를 맞추겠다고 과하게 콜 매도를 치면 그것으로도 장중에 큰 평가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변동성이 높아진 시장에서는 그래서 옵션 매도보다 매수가 유리한 편입니다. 전반적인 시장 흐름은 장중 눌림이 나왔다가 급 반등으로 마감했지만 여전히 320선 이하에서의 흔들기 장세를 보고 있어요. 아무리 종가 고가와 다름없는 상승으로 마감했다 하더라도 현재는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아참, 오늘 풋클래스에서 아주 재미있는 거래가 있었어요. 주문 사고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는 주문 사고 아니라고 봐요. 오후 2시 35분 14초에 거의 모든 내가격 풋클래스 옵션들이 동시에 한 계약씩 거래가 일어났어요. 이걸 사람이 직접 주문을 낼 수는 없고 알고리즘으로 주문을 낸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게 다 실제 체결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러한 거래, 저도 과거에 해보아서 어떤 목적을 가진 거래인지 대충 짐작이 가요. 보통 이런 거래는 내가격 옵션 미결제 약정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을 때 내가격 옵션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일반적인 이 최종 체결가인 전일 종가를 받아오거나 거래소에서 전일 장마감 기준으로 내려주는 그런 정상 가격으로 장중에 가치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지수는 엉뚱한 데 가 있는데 이 풋클래스에서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계좌의 평가 금액이 정확하게 찍히지 않게 됩니다. 개인 북을 써서 이 트레이더는 자신이 포트폴리오의 정확한 가치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증권사에서 평가를 하는 거죠. 이른바 그 마크 투 마켓, MTM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내가격 옵션들을 이 거래가 안 돼서 엉뚱한 가격이라고 생각되면 한 계약씩 쫙 거래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계좌가 현재 정확한 가격이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 있죠. 너무 쓸데없는 얘기인가요?
아무튼 이 옵션 시장에서는 별일이 다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참고로 이거 한 계약은 통정거래로 치지 않더라고요.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장중에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종가 고가의 1% 아주 깔끔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개별 종목에서는 이른바 럭셔리 주식들이 바닥권에서 강한 반등을 하면서 주가가 올랐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볼까요? 이게 에르메스 주식이거든요. 네, 의미 있는 반등을 했어요. 하긴 했는데 이게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더 지그재그하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어도 이미 추세는 꺾였다라고 봐야겠죠. 자,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저는 한 2%도 아니고 한 20% 정도 의구심이 든 부분이 있어요. 지수가 그렇게 깔끔한 반등을 했다면 변동성이 그만큼 강하게 죽어줘야 되는데 변동성은 사실상 전혀 죽지 않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반등은 고변동성 장세에서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등 정도로 봐야지 이걸 갖고 바닥 찍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은 아니더라도 영국 주식 중에 그 바클레이즈라는 주식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차트를 볼게요. 여기 이제 바클레이즈인데 바클레이즈가 최근에 엄청나게 세게 두들겨 맞다가 드디어 어제 갭다운을 맞았어요. 8%. 이 바클레이즈가 그 NIM, 그러니까 순이자 마진을 10bp 정도 낮춰서 발표한 등 부정적 전망을 발표하면서 떡드랍을 맞았는데 사실 그 전부터 채권 가격 박살날 때 은행주가 망가지고 있었어요. 달리 바클레이즈 말고도 지금 글로벌 뱅킹 섹터가 다 맛이 가고 있거든요. 이 차트를 보시죠. 여기서 이 흰색은 유럽 은행주입니다. 지금 살짝 아래가 꺾이고 있죠. 그리고 이 주황색은 그 미국의 대형 뱅킹 섹터예요. 마찬가지로 꺾이고 있죠. 또 이 노란색은 미국이 지역은행입니다. 마찬가지로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주의 위기는 전혀 해결된 게 없어요. 에크머니 채권 커버했다고 해서 채권 하락 멈춘다? 또 세상이 좋아진다? 이런 거 아니죠. 은행주는 높은 채권 변동성에 시달린 대가를 치를 것 같고요. 또 기업은 규모가 작을수록 고금리 환경에 시달린 대가를 치를 것으로 봐요. 참고로 아까 이거 제가 보여드린 거 잠깐 이거 하이힐드인데 하이힐드 이틀 동안 반등을 하긴 했어요. 그러나 이건 반등일 뿐이지 이게 이렇게 올라간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그냥 하락 중의 반등은 숏을 칠 수 있는 좋은 찬스로 여겨야 되겠습니다. 통화시장에서는 엔화가 계속해서 150엔을 위협하고 있지만 150엔을 뚫지 못했어요. 유로화는 월요일에 그렇게 강하게 커버링을 친 것을 유로존 제조업이랑 서비스 PMI 이거 한 5시쯤에 발표됐는데 모두 박살이 났죠. 그래서 유로화에 대한 차익 실현 플러스 신규 매도가 쏟아져서 아주 장대 음봉을 기록했어요. 이틀 동안에 유로화가 이제 급등락을 하면서 월요일은 유로 콜옵션이 더블, 그리고 화요일은 유로 풋옵션이 더블이 나는 등 난리가 있었지만 긴 그림으로 봐서는 그냥 ECB를 앞두고 아직은 시장이 방향성을 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전일 에크먼 설레발로 미국 국채가 급등해서 마감했지만 유로존 채권은 얼마 오르지 못했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인 화요일 유럽 세션 초반에 채권들이 아주 강력한 스퀴즈가 나면서 30분 동안 고점을 기록했어요. 근데 이후에 유로존 경제 지표들이 워낙 나쁘게 나오면서 도루묵이 됐죠. 하지만 밤 10시 45분에 발표된 미국의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 PMI들은 또 잘 나왔거든요. 물론 턱걸이로 이제 50포인트를 넘겼다라고 봐요. 그 미국의 지표들도. 이와 같은 유로존에 비해서는 어쨌든 미국은 경제 지표가 잘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비달러 바스켓이 하락 속도는 빨라졌고요. 또 미국이 단기 채권 눌리고 장기 채권 오르는 등 약간의 언밸런스가 있었지만 아직은 이 채권 하락의 방향성에 브레이크가 걸린 정도지 이게 상승으로 전환됐다라고는 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기름이 사흘째 급락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브렌트 기름이 $90를 깬다는 것은 시장이 다른 국면으로 전환되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지난 10월 초 주말에 있었던 이스라엘 하마스 공격 이후로 이 텍사스 기름이 갭상승을 한 자리가 $84.5 정도가 돼요. 이 자리를 종가상으로 깨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에 원유 재고 발표 나오는데 그때는 4일 연속 빠지니까 단기 반등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실상의 전쟁 프리미엄은 저는 이제 사라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9월 마지막 주에 유가가 급등하다가 갑자기 부러졌죠. 그 급락 재료 거기에 시장이 주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받쳐주지 못한다. 그러면 유가의 추가락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외에 구리는 중국이 부양책에 힘입어서 1.4% 급등을 했는데
이 중국 모멘텀이 과거와 달리 약발이 약하죠. 그래서 이런 반등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세션이 강세 진행 중인 것을 따라서 갭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개장과 함께 RTX, 그러니까 옛날에 그 레이시온이라는 방산주가 무려 9% 급등을 하면서 다우 지수를 강하게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코카콜라, 3M, 제너럴 일렉트릭, 버라이전 이런 것들이 이제 지수 급등을 유도했는데 대부분 보면 저 바닥에 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제의 반등은 숏 커버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애플이 갭다운 출발을 한 등 많이 약한 모습을 보였죠. 그나마 테슬라로 초반에 엄청 나스닥을 방어하려 했는데 전체 흐름은 다우 강세, 나스닥 약세 이런 흐름이 진행됐어요. 개장 후에 나스닥은 14,880포인트 고점을 터치하긴 했지만 추가 상승 못했거든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눌리기 시작해서 유럽 마감 후에는 14,700포인트 초반까지 눌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또 그게 눌림 전부였죠. 이후에 장마감 직전까지 꾸준한 반등이 들어오면서 장후 시간외 거래에서 발표될 빅테크 실적을 사실상 나스닥이 종가 고가 상태에서 맞이하게 됐어요. 현물 장마감 후에 처음에 실적 발표한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였어요. 호실적이 나왔죠. 그래서 무려 6%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이 급등을 해서 14,948.75포인트 기록했는데요. 저는 이러한 급등은 매도의 찬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4,920포인트에 매도 하나 추가했는데요. 실적 발표 시즌에 이런 식으로 급등락이 나오는 것을 이용해서 포지션을 탄력적으로 관리하면 성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죠. 물론 시장이 상승장일 경우에는 사실 뭐 대부분 매수해야 됩니다. 그냥 그 시장 컨센서스라는 게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그 서프라이즈 만들기 위해서 약간 낮춰서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서프라이즈가 나요. 그러면 시간 내에서 한 번은 오버슈팅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상승장의 특징인데, 자, 이번은 좀 달랐어요. 뭐냐면 처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한 3분 정도 있다가 구글이 실적이 발표됐어요. 자, 그런데 구글이 실적은 기대에 못 미쳤어요. 그러면서 그 슈팅을 준 거를 몽땅 다 빼버립니다. 구글은 실적 발표와 함께 마이너스 6%를 쳐맞았죠. 그래서 나스닥 선물은 결국에 오버슈팅분 모두 돌려준 채 마감하게 됐어요. 개별 종목 하나 더 보면 파페치가 이틀 연속 급등을 이어가면서 이제 1.85달러까지 상승했는데, 저는 여전히 1.5달러 이하에서 죽을 생각이 있고 아마도 올해가 가기 전까지는 따로 손대지 않을 것 같아요. 증시에 저는 아직 제대로 된 겨울이 찾아왔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외에 뭐 중국 관련 주식이 중국의 경기부양책 관련 이슈로 급등했고, 또 코인베이스는 최근에 그 비트코인 상승세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연동돼서 상승했는데요. 사실 뭐 큰 의미는 있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시장이 시간외에서 윗꼬리를 달았다라고 하지만 나스닥만 보면 사실상 종가 고가로 끝난 현물만 보면요, 깔끔한 양봉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거 시장 강한 거 아니냐. 그런데 유럽 세션에서 이야기했듯이 변동성이 좀처럼 죽지 않고 있어요. 물론 지금이 단기 반등이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논외로 하고, 지금 단기 변동성을 보면 원데이가 지금 16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장기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19포인트예요. 거의 빠지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번 주가 마감된다 하더라도 주말 혹은 다음 주에는 추가 조정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음을 암시하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 상승 마감에 뭐 감사합니다 하고 숏을 쌓아야 된다라고 보는데, 특히 해외 개별 종목 이슈로 주된 추세에서 역행하는 갭이 나왔을 때는 아주 뭐 감사합니다 하고 숏을 쌓을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죠. 물론 이 자리에서 숏을 얼마나 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법도 해요. 그러나 우리 시장이 그동안 오른 거는 글로벌 흐름과 전혀 다른 이른바 그 배터리 브라더스에 몰린 투기 세력 때문에 오른 거예요. 그들이 진정한 항복을 하기 전까지는 매도세가 아주 지속적으로 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화요일에 그 한국 시장 상승 마감은 일중 콜옵션 손절매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더욱더 갭상승 시 숏 관점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어떤 속도로 또 어떤 패턴으로 하락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종합주가지수 2300선을 향해서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10월도 거래일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10월 월봉을 양봉으로 돌릴 것을 기대한 투자자들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월말로 갈수록 더욱더 포지션을 치우려는 압력이 시달리게 될 것인데요. 차라리 빨리 언더슈팅을 맞을수록 반등도 길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하락을 최대한 포지션 없이 혹은 하방 해칭을 한 상태에서 견딘다면
더 좋은 가격에 개별 종목들을 수확할 시간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이번 주 월요일에 나스닥 중심으로 시장이 바닥을 치고 이틀 연속 반등을 했는데 주봉 그러면 주봉 깔끔한 양봉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저가 14,500선에서 고가 14,948포인트까지 진폭은 굉장히 크거든요. 이틀 동안. 그런데 현물 기준을 보죠. 사실상 쌍봉이 만들어진 건 다름없어요. 그 과정에서 변동성이 거의 죽지 않았죠. 자, 이렇게 되면 다시 눌릴 가능성이 또 높다고 봐요. 물론 눌림이 나온다고 해서 하락 추세가 지속될지 아니면 며칠 더 등락을 하면서 에너지를 모아갈지 이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월요일이 아래 꼬리를 보고서 저점 매수에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있을 텐데 이들을 최소한 한 번쯤은 스트레스 받게 할 정도의 눌림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 주에 계속해서 테크섹터 실적 발표가 있죠. 개장 전 그리고 시간 외에서 이런 의외의 등락이 발생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은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가격에서 좀 숏 포지션 쌓고 이익이 제법 쌓였다 싶으면 중간에 익절을 하는 식으로 고변동성 장세에 맞는 그런 적극적인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익을 쌓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포지션 거래자가 아닌 일중 매매자라고 한다면 그런 거 생각을 않고 장중에 롱, 숏 마구 뒤집고 다닐 수 있죠. 근데 또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 게요. 지금 보면 중기나 장기 변동성은 19포인트대에서 거의 안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단기 변동성은 월요일 하루만 강했을 뿐 지금 생각보다 강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장중의 실질 변동성 또한 얼마 높지 않은 상태예요. 한마디로 장중의 매매에서는 별로 챙겨 먹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전일 동안 본장만 놓고 보면 저는 나스닥 올라오면 무조건 매도를 쌓야지라고 했는데 장중에 나스닥이 개장 기준으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0.5%에서 움직였어요. 그마저도 아주 느린 템포로 움직여서 장중에 진입할 기회가 없었어요. 청산할 기회도 없었고요. 한마디로 먹을 게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뭔가 오버슈팅이 나와야 숏도 잡고 또 언더슈팅이 나와야 숏을 청산하고 할 텐데 장중에 생각보다 그렇게 진폭이 크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변동성 지수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죠. 그냥 시장이 어려운 겁니다. 아무튼 최대한 보수적으로 트레이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꾸 강조하는데 이 주된 추세가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